네, 암보험 입원비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대해서 삼성생명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의 암 입원비 지급 수용률은 채 13%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면서 집주인 일부는 추가 대출을 받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집값이 10% 떨어질 경우 세입자 3만 2천 가구가 보증금을 못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갈등이 2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각 생명보험사에게 암보험 입원비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는데요. 재검토 결과 삼성생명의 지급 수용률이 13%가 채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생명보험사들이 암 입원비를 주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보험사들이 입원비 지급 재검토를 끝낸 거죠? 네, 이번 달 초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요청한 모든 사례에 대해 전부 수용, 일부 수용, 거절 등의 형태로 재검토를 마쳤습니다. 보험사들이 관련 자료에 대해 함구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87건의 재검토 민원 중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한 전부 수용 건수가 36건에 불과해 수용률이 12.5%에 그쳤습니다. 하나생명 69.5%, 교보생명 50.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면 일부 수용 비중이 두드러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부 수용은 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삼성생명은 일부 수용 건수가 전체의 66.2%로 하나생명 4%, 교보생명 11%에 비해 유독 높았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전재수 의원 측은 일부 수용은 결국 소비자의 민원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소비자 보호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감원 관계자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개별 건에 대해 판단 근거 등 상세한 결과가 나온 후에 조치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윤석헌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현장 지도를 맡은 직원들이 과도한 실적 목표와 또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또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박연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븐일레븐 영업관리 담당 유모 씨는 월요일 오전 회의가 두렵습니다. 매주 쏟아지는 팀장의 폭언 때문입니다. 왜 월급 받고 했잖아. 그냥 뭐 욕설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비속어를 쓰면서 목표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은 퇴근을 못 시키고 퇴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입사 5년 차인 유 씨는 FC, 즉 필드 코치로 20개 점포의 영업과 판촉을 지원합니다. 가장 큰 업무는 가맹점들의 물품 발주인데 일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발주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물량이 늘지 않으면 폭언이 쏟아지기 때문에 각 점포의 주문을 독촉하다 보면 퇴근 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오후 6시 이후 셧다운되는 해피타임 프로그램을 지우고 일하라는 가세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지우면 컴퓨터 켜지는 걸 아니까 6시 넘어서도 일을 시키겠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직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동기도 있고요. 그냥 외근직이다 보니까 왜 운전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지금 그냥 타고나고 싶다.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코리아세븐 측은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PC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스템을 바꿨고 FC들에 대한 폭언도 일부 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저희 코리아세븐의 전체적인 조직 문화는 아니라는 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리아7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2,6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폭언과 강압적인 시간의 근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기사를 단독 취재한 박연신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른바 필드 코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코리아7 본사가 규정한 FC 업무는 각 편의점들이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지도,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주들로부터 발주를 많이 받아야 하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각 점포마다 지역별 특성을 살려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발주를 오히려 줄이는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리아7 측 설명 들어보시죠. 잘 팔리는 상품이나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 및 판매 지도도 하고요. 혹시나 판매가 안 좋은 부진 상품이라는 것은 안내해서 발주를 줄이거나 발주를 하지 마시라고 안내를 하거나. 그런데 설명과는 다르게 사실상은 영업사원처럼 발주 물량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네, 본사에서 FC들에게 매번 발주 물량을 늘리도록 압박을 가하니까 일부 FC는 사비를 들여 이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재 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었는데 이미 계약이 끝난 가맹점을 FC들이 떠안아서 운영하기까지 했습니다. FC의 설명 들어보시죠. 경영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나타날 동안은 계속 저희 보고 이제 암묵적으로 근무를 서라고 했죠. 이제 3명 정도 돌아가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섰었습니다. 명의는 전에 경영주님 명의로 계속 이어졌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주와 담당 FC가 주고받은 문자인데요. 명의가 살아있다 보니 이익금이 계속 가맹점주 계좌로 입금이 됐고 편의점을 실제 운영한 FC가 입금된 돈을 본인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네, 저렇다 보니까 본업인 컨설팅이나 현장 지도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셧다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기능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는 해피타임이라는 셧다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하루 최대 1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는 게 FC들의 주장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리아7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피타임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다시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곧바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부당하게 초과 근무를 하는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 직군의 폭언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비행 관리자를 적발에 징계하고 또 인사고과에도 방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 개선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인수를 추진 중인 부동산 신탁업체 아시아신탁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이 아시아신탁의 제재심을 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아시아신탁 직원 한 명이 회사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해 400억 원이 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사건 때문인데요. 금감원이 아시아신탁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재심이 열릴 경우 아시아신탁은 경징계 조치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한금융 측에서 아시아신탁 인수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닙니까? 네, 일단 금감원은 영향이 없진 않다는 입장인데요.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측에 아시아신탁에 대한 내부 통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금감원의 인가심사에 영향을 줘 인수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금감원이 부동산 신탁사를 소집하기도 했다고요? 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 신탁사 내부감사 담당자를 소집했는데요. 금감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통적 시그널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이 부동산 신탁사를 직접 불러 경고한 건 이례적으로 그동안 부동산 신탁사들의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국제금융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이 세계 36위, 아시아에서도 13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계 컨설팅 그룹 지에는 보고서에서 이달 기준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지수는 668점으로 세계 112개 도시 가운데 36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해 9월보다 3계단 하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나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최 후보자가 우리나라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고 진단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의 원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였다고 분석했는데요. 완화된 세제, 금융규제, 주택제도는 물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2017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균형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장기간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으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습니까? 네, 최 후보자는 우선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존 주택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기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도 언급했는데요.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면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해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표준 임대료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론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서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한은이 전셋값 하락과 관련해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생길 수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최근 전셋값이 하락세라며 10%가량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전체 211만 임대 가구 주택 가운데 1.5%, 32,000 가구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진 빚 등을 감안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 DSR 비율 40% 적용 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구입니다. 부족한 자금 규모는 2천만 원 이하가 약 70%로 주를 이뤘는데 5천만 원 넘게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7% 수준이었습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전체의 약 15%, 31만 명가량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최근 전세 상황을 볼 때 가격 10% 하락은 비현실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전셋값 10% 하락은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닙니다. 입주 물량 확대와 일부 지역의 경기 부진, 그리고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올해 1월에서 2월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52%였습니다. 그중 10%에서 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그리고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4.7%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세 대란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거 아닌가요? 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인의 재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만큼 역전세 문제에 따른 자금난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1억 1천만 원으로 전체 가구보다 2.2배 높았지만
실물 자산은 가구당 8억 원으로 전체보다 2.6배가량 높았습니다. 또한 임대 가구 가운데 4분위에서 5분위 고소득 비중이 64%로 전체를 크게 웃도는 데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8% 가까이 줄었고 또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는 18만 7천여 건으로 14%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고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70%가량에게 매달 최대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생계수단 성격의 연금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을 5만 원씩 올리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현재 월 25만 원인 연금 최고 지급액이 다음 달 25일부터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요. 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20%인 약 150만 명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 4분기에서 지난해 4분기 사이 1년 새 소득 상위 40%인 4분위와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4세에 늘었지만 하위 20%인 1분위는 그보다 훨씬 빠른 11.7세에 늘었습니다. 소득이 낮은 노인이 훨씬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중 소득 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연금을 깎는다는데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네, 저소득자 선정 기준에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위 20% 수급자가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데 그 돈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30만 원을 못 받은 노인의 소득을 뛰어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하위 20% 전체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려받는 건 아니게 됐고 하위 20% 중에서도 형편이 그나마 나은 가구는 지금처럼 25만 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늘리고 오는 2021년에는 현행 기준인 70%까지 소득 기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포장김치에 들어간 소금과 젓갈의 양이 제품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브랜드라도 언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트륨 함량이 크게 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김치마다 들어간 소금이 제각각이라고요. 네, 한국소비자 시민 모임이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15개 제품을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5개는 제조일에 따라 나트륨 함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신세계 조선호텔 김치와 종갓집, 농협, 노브랜드, 그리고 동원에서 만든 포장김치인데요. 신세계 조선호텔 김치의 경우 100g당 나트륨이 적게는 380mg에서 많게는 553mg으로 최대 4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브랜드별 나트륨 함량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비비고 배추김치의 경우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이 467mg인데 반해 아워홈 포기김치는 692mg으로 1.5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나트륨 과다 섭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나트륨 함량이 높은 6개 제품의 경우 하루 2끼만 먹어도 권장량의 3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끼 기준은 작은 접시 반 접시가량으로 약 50g 정도인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은 김치를 즐겨 찾거나 다른 짠 반찬과 먹는 경우 1일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김치 제품은 현행 규정상 성분 표시 의무가 없어 이번 조사 대상 제품 중에서도 단 2개만 성분 표시가 돼 있었는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은 김치류 제품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식약처에 표시 대상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균이나 중금속, 보존료 등 위생이나 안전성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이어서 한국GM과 르노삼성차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갈등은 대형 유통사와 또 통신사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안을 거부했다고요? 네, 카드사들은 올해 초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에 카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정도 높은 1.99에서 2%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었는데요. 두 회사는 어제 수수료 인상폭을 낮추라고 카드사에 요구했습니다. 최근 현대, 기아차가 카드사 가맹점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대응으로 수수료율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추자 한국GM과 르노차도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가맹점들도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번 주부터 대형 마트 같은 유통사, 이동통신사 등과 카드 수수료 협상에 돌입하는데요. 이들 대형 가맹점들도 현대차 수준의 낮은 인상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갈등 사태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을 위해 연매출 30억에서 500억 원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2에서 0.3%로 낮추고 그 대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개편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수수료율 인상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됩니다. 대형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 물건 구입이나 통신비 납부에서 카드를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 점검에서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상폭을 부당한 방식으로 낮췄는지 엄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산업 1조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보증권, 일명 PCBO 방식의 1조 원 규모 금융 지원이 오는 29일부터 집행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모아서 회사채를 발행한 뒤 신용 보강을 거쳐 시장에 매각하는 제도인데요.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돕는 겁니다. 이 지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선 올해 지원 목표는 3,500억 원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내년에 3,500억 원, 2021년에 3,000억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난을 겪던 중소, 중견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기에 놓였던 중소, 중견업체들은 대상이 확대되고 제약도 줄면서 우선 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완화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통상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보다 낮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실제 자동차 산업 부활에도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자동차 산업 활력을 되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완성차 생산 감소 등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03% 내림세 2,17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0.12% 오름세입니다. 7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입니다. 지금 노조 측이 추가 인원으로 10,000명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현대차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4% 내림세입니다. 1분기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생명입니다. 지금 0.23% 내림세인데요. 암 입원군을 전부 수용한 게 12.5%뿐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8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거래소 압수수색 이후 하락하다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2.95% 오름세 34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